소대장, 대가리 박아. 내 엄마가 투스타라며. 대단한 백이 있어서 좋겠다. 그날 아들의 짓밟힌 존엄성을 본 순간 그녀는 평생을 바친 조국의 가장 조용하지만 무서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7월 대한민국 육군. 여름의 한복판을 꿰뚫는 태양은 아스팔트마저 녹일 듯 이글거렸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통칭 특전사.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으로 정평이 난 귀성부대 예하 흑표대대는 그 명성만큼이나 지독한 열기로 들끓었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두 번째 여성 투스타 예비역 육군 소장 박선주. 그녀는 군복을 벗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인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 뒷산을 올랐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시간은 저녁 후에도 국방부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갔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변수이자 낙이 있다면 바로 하나뿐인 아들 이현수였다. 현수는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임관과 동시에 수많은 편한 보직을 마다한 채 전투병과 그것도 가장 험하다는 특전사를 택했다. 그리고 지금 소위 계급장을 단 채 흑표대대에서 신임 소대장으로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한 담금질을 받고 있었다. 선주의 서재, 잘 닦인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아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갓 임관하여 소위 계급장을 달고 환하게 웃는 사진,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훈련을 받으며 동기들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보내온 편지 뭉치. 어머니, 이곳 생활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지만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씩씩했다. 하지만 선주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지휘관이었다.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애써 감춘 피로의 흔적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도전이라는 단어와 이겨낸다는 표현이 유독 자주 반복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마치 스스로를 세뇌하듯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황진철 중사님이라고 저희 팀의 선임 담당관이 계십니다.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고 저 같은 신임 소대장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정말 애쓰십니다. 가끔은 그분의 방식이 너무 무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다 부하들을 통솔해야 할 저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황진철 중사. 선주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졸였다. 아들의 편지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다.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듯한 묘사. 선주는 군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한 훈련과 가혹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 특히 경험 많은 부사관과 갓 부임한 장교 사이의 미묘한 권력 관계 속에서 그 경계는 쉽게 무너지곤 했다. 그녀는 아들을 믿었지만 아들이 속한 조직까지 무한정 신뢰할 수는 없었다. 그날도 선주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일면에는 국방개혁에 대한 요란한 제목들이 실려 있었다. AI 기반 지능형 경계 시스템 도입,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획기적 예산 증액.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다.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신문을 넘기던 그때였다. 새벽 2시. 정막에 잠긴 집안을 날카롭게 핥히는 전화벨 소리에 선주는 잠에서 깼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의 스탠드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박선주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떼며 그녀가 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입니다. 뭐라고요? 아드님 이현수 소위가 훈련 중 쓰러져서 현재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선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무어라 계속 짓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현수가 쓰러져? 자세한 상태는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선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디라고 했소? 국군 수도병원? 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알고 있소. 지금 바로 가겠소. 선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옷장으로 향했다. 5년 전 저녁식 때 입었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전쟁터로 향하는 노장의 심정이었다. 차 키를 움켜쥔 손이 분노와 불안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울을 가로질러 성남으로 향하는 내내 선주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상상으로 들끓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단순한 탈진이나 과로이기를. 그녀는 평생 믿지 않았던 신에게 기도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뒤섞인 공간.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현수 소위의 이름을 대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갔다. 응급병상 한가운데 여러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건장한 체구의 아들. 바로 그녀의 아들 현수였다. 현수야. 선주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된 소리가 되지 못했다.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바짝 마른 입술, 그리고 링거 바늘이 꽂힌 팔뚝과 온몸에 선명하게 드러난 멍과 붉은 상처들.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쓸리고 긁힌 자국, 그리고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된 듯한 심한 화상 자국이었다. 선주는 현수의 곁으로 다가가 차가운 손을 잡았다. 미동도 없는 아들. 그때 병상 옆에 놓인 투명한 비닐봉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봉지 안에는 현수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축축하게 젖은 검은색 팬티 한 벌, 그리고 달아빠진 군화 한 켤레. 전투복도 양말도 없었다. 장교의 소지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오직 팬티와 군화뿐. 그것을 본 순간 선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불안과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단련된 그녀의 이성이 경고등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보호자분 오셨습니까? 흰 가운을 입은 젊은 군의관이 다가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환자는 심한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과 찰과상, 2도 화상이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열사병이라니요? 훈련 중에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훈련을 시켰기에 애가 이 지경이 됩니까? 선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군의관은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한 듯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만. 부대 관계자는 아직 안 왔습니까? 지휘관은 어디 있소? 선주의 일갈에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단결. 하는 구호와 함께 전투복 차림의 장교 한 명이 황급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 가슴에는 지역대장 김철규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김철규 대위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특전사 장교였다. 다부진 체격과 짧게 깎은 머리. 그는 선주 앞에서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단결. 특전사 귀성부대 흑표대대 지역대장 대위 김철규입니다. 이현수 소위 보호자 되십니까? 선주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김 대위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내 아들이 왜 저기 저렇게 누워있는지 설명부터 해보시지. 김 대위는 선주의 서늘한 기운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준비해 온 듯한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기 시작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오후 내륙 전술 훈련의 일환인 포로 체험 및 극복 훈련 도중 이현수 소위가 갑작스러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상황입니다. 포로 체험 훈련? 선주가 되물었다. 폭염 경보가 내린 오늘 같은 날 그런 고강도 훈련을 강행했단 말이오? 훈련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온을 고려하여 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습니다만 이 소위가 워낙 의욕이 넘치고 본인의 한계를 시험해 보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몸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뻔뻔한 변명이었다. 선주는 코웃음을 쳤다. 의지가 강해서? 내 아들 소지품을 보니 팬티 한 벌과 군화밖에 없더군.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속옷바람으로 훈련시키는 게 특전사의 포로 체험 훈련인가? 김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건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정신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때때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강한 특전 용사를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종의 관행 같은 것입니다. 관행? 선주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실렸다. 그녀는 김대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키는 김대위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응급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김대위, 그대 눈에는 내가 군대 물정 모르는 민간인으로 보이나? 선주는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김대위의 눈앞에 내밀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 박선주.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살아있는 전설. 김대위의 동공이 맹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소 소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배웠습니다. 몰라봤을 리가 없지. 이현수 소위의 신상기록에 내 이름 석자가 박혀있을 텐데. 설마 확인도 안 했다고 발뺌할 셈은 아니겠지? 아. 김대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식은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선주는 다시 병상에 누워있는 현수를 돌아보았다. 아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선주가 다가가 현수야, 엄마 왔다 하고 속삭이자 현수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몸을 움츠리며 잘못했습니다 하고 잠꼬대를 했다. 그 작은 속삭임은 선주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건이다. 장교에 대한 조직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고 저 지역 대장은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선주는 다시 김대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김대위, 똑똑히 듣게. 나는 지금부터 내 아들에게 가해진 모든 부조리를 파헤칠 걸세. 자네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누가 있든 모조리 군법회의에 세울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니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선주의 선전포고에 김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응급실의 공기는 이제 누구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군 전체를 호령했던 노장의 분노가 썩어빠진 군 조직의 두꺼운 갑옷에 이제 막 첫 균열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박선주 소장의 선전포고에 김철규 대위는 전기가 흐른 듯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보고해야 한다. 대대장님께, 아니 여단장님께. 하지만 뭐라고? 예비역 소장이, 그것도 박선주 장군이 모든 걸 알았다고. 침묵을 깬 것은 선주였다. 그녀는 더 이상 김대위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전쟁터에서 수없이 지휘봉을 잡았던 관록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대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선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음절 한 음절이 비수가 되어 김대위의 심장에 박혔다. 첫째, 나는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할 걸세. 부대 자체 조사는 믿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최고 상급 부대의 개입을 요구하겠네. 자네는 이해 있나? 없습니다. 둘째, 이 시간부로 이현수 소위에 대한 모든 지휘 보고 라인은 나를 통하게. 환자 상태, 부대 동향, 그 어떤 것이라도 내 허락 없이는 보고도 지시도 내리지 말게. 이 또한 이해 있나? 하지만 규정상. 규정? 선주가 피식 웃었다.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규정을 따지나? 이현수 소위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장교이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이자 증인이야. 증인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라고 생각하게. 자네가 지금 내 말을 거역한다면 그건 명백한 증거 인멸 및 사건 은폐 시도로 간주하겠네. 김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셋째, 오늘 훈련에 참여했던 이현수 소위의 소대원 전원, 지금 당장 이곳 병원으로 부르게. 내가 직접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겠네. 황진철 중사 그자도 함께 오라고 하게.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야 할 것이 아주 많으니. 황진철 중사. 그 이름이 나오자 김대위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선주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결국 김대위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선주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잠시 후 돌아온 그의 대답은 상부 보고 후 결정하겠다는 대대장의 답신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할 속셈이었다. 새벽 4시가 넘었을까. 꼬박 밤을 새운 선주가 잠시 지친 눈을 감았을 때였다.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도 없이 살짝 열렸다. 어둠 속에서 망설이던 작은 인형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현수와 같은 부대 마크를 단 전투복. 앳된 얼굴의 병사였다. 그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선주와 현수를 번갈아 보았다. 누구지? 선주의 낮은 목소리에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굳어버렸다.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사에게 다가갔다.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누그러뜨려 말했다. 괜찮다. 나는 이현수 소위 엄마다. 해치지 않아. 그녀의 따뜻한 음성에 병사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 이소위님 소대원 김동혁 일병입니다. 동혁이라고 했나? 여긴 어쩐 일이야? 부대에서 못 오게 했을 텐데.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동혁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소위님이 이렇게 된 건 사고가 아닙니다. 동혁은 파우치 지퍼를 열어 작은 SD카드 하나를 꺼내 선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황진철 중사님이 소위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지? 너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소위님이 저를 여러 번 도와주셨습니다. 황 중사님이 제게 트집을 잡아 얼차려를 주려고 할 때마다 소위님이 일부러 자기가 지휘를 잘못한 탓이라며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머리가 좋고 뭐든 잘해서 그래서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동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선주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맙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주었구나. 나머지는 이제 내가 맡으마. 너는 절대 다치는 일 없게 할 것이다. 약속하마. 선주는 동혁을 진정시킨 후 결심한 듯 노트북을 열어 그가 건네준 SD카드를 삽입했다. 화면에는 23만 715포로 훈련이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선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영상은 흔들리는 화면으로 시작되었다. 쨍한 햇살 아래 부대 뒤편에 버려진 창고 앞 공터. 주변에는 10명 남짓한 병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공터 중앙을 쳐다보고 있었다. 카메라가 중앙을 비추는 순간 선주는 숨을 멈췄다. 공터 한가운데 그녀의 아들 현수가 있었다. 검은색 팬티 한 장과 군화 차림. 땡볕 아래 벌겋게 익은 맨살 위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때 화면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신임 소대장님은 육사에서 곱게 커서 그런지 아직 전우회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황진철 중사였다.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팔짱을 끼고 현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리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우리 병사들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 소대장님. 포로 극복 훈련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소대장님이 이까짓 고통도 못 이겨내면 어느 부하가 소대장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교묘한 함정이자 협박이었다. 거절하는 순간 현수는 부하들 앞에서 고통을 두려워하는 무능한 지휘관이 되는 것이었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고는 말없이 뜨겁게 달궈진 시멘트 바닥에 엎드렸다. 목소리 봐라. 기어들어가는 것 좀 봐. 소대장이란 작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
내 엄마가 투스타라며? 대단한 백도서 좋겠다. 이현수 소위. 황 중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질투가 가득했다. 소 대장님 힘드시면 어머님께 전화하시지 말입니다. 헬기라도 보내주실지 누가 압니까? 정중한 말투를 흉내낸 조롱의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황 중사는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 현수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뜨거운 몸에 차가운 물이 닿자 현수가 움찔했지만 자세를 풀지는 않았다. 내 놈 하나 때문에 지금 팀원 전체가 쉬지도 못하고 땡볕에 앉아있는 거 안 보여? 이게 다 너 하나 편하자고 동기들 피 빨아먹는 거잖아. 이기적인 새끼. 아니었다. 동혁의 증언대로라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 황 중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현수를 팀원 전체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가혹 행위는 끝없이 이어졌다. 현수의 탄탄한 몸은 이미 긁히고 까져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황 중사는 현수의 턱을 군화 끝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야, 너희들. 저게 바로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육사 출신 엘리트의 모습이다. 아주 꼴이 볼만하지 않냐? 다들 똑똑히 봐도. 내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순간 힘겹게 버티던 현수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미동도 없었다. 어쭈 이제는 죽은 척까지 하네. 야 거기 너희 둘. 가서 찬물 한 바가지 더 끼얹어봐. 정신이 번쩍 들게. 그때였다. 영상을 찍고 있던 김동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중사님, 소위님 숨을 안 쉽니다. 정말입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황 중사와 다른 병사들이 현수에게 달려들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다 이내 꺼졌다. 선주는 노트북을 덮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오직 지독할 정도의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펜을 가진 시사 전문 기자였다. 최 기자, 나 박선주요. 아,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별일이 아주 크게 생겼소. 선주는 창밖을 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최 기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으로 올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요. 대한민국 군대가 송두리째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니. 다음 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적한 카페 2층. 박선주와 최진우 기자가 마주 앉았다. 최 기자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푸석했지만 그의 눈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빛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본 상태였다. 세상에. 최 기자는 마른 세수를 하며 탄식했다. 장군님, 이 영상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선주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네. 내 남은 명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을. 그러니 최 기자도 망설이지 말게. 이 전쟁의 선봉장은 내가 설 테니 자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게. 선주는 자신의 전략을 명확히 밝혔다. 영상을 편집 없이 내보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를 보게 할 것,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혀 국방부가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못하게 만들 것.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폭로가 아니라 잘 짜인 군사작전이었다. 그날 저녁 8시.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의 TV 화면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왔다. 모자이크 처리 하나 없는 날것의 영상. 팬티바람으로 짓밟히는 신임 장교의 모습과 네 애미가 투스타라며? 라는 조롱이 고스란히 전국에 방송되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은 들끓었다. 투스타 장군 아들인 장교가 저 정도면 일반 병사들은 어떻겠냐는 분노가 폭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전사 장교 가혹행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대변인은 원론적인 사과를 내놨지만 일부 부사관의 과도한 지도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덮으려 했다.
선주는 병실에서 국방부의 발표를 냉소로 지켜봤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실례지만 박선주 장군님 되십니까? 맞소만 누구신지. 저는 귀성부대에서 3년 전 전역한 예비역 대위 강준호라고 합니다. 강준호 예비역 대위. 그는 바로 이진석과 황진철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더 끔찍한 가혹 행위와 그것이 어떻게 은폐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선주는 강준호에게 말했다. 만나지. 지금 당장. 어둠 속에서 진실을 목격한 또 다른 눈이 이제 막 그 셔터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론의 집중 포화와 새로운 증거의 등장은 국회로 불길을 옮겼다. 국방위원회 소속 정세영 의원은 즉시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박선주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이틀 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TV 생중계 카메라에 빨간 불이 일제히 켜진 가운데 증인석에 앉은 박선주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앉아 있었다. 정세영 의원의 질의 후 선주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네, 맞습니다. 저 영상의 군인은 제 하나뿐인 아들 이현수 소위입니다. 선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앉은 군 수뇌부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육군 참모총장께 묻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목에 참모총장이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총장은 저 영상이 귀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육군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것은 선임 부사관이 신임 장교의 지휘권을 짓밟고 군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전통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노 장군의 서슬 펄언 일갈에 참모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주는 강준호가 건넨 서류처를 높이 들어 보이며 3년 전 사건의 진실과 은폐 과정을 낱낱이 폭로했다. 황진철 중사는 상습적인 가해자였고 이진석 중령은 상습적인 은폐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석은 3년 만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버젓이 진급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정의입니까? 회의장은 술렁였다. 선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내 아들은 속옷 바람으로 짓밟히며 잘못했다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군을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려 한 것이 잘못입니까? 썩어 빠진 당신들의 관행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진짜 잘못한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제 식구를 감싸며 권력에 취해 괴물을 만들어낸 국방부와 육군 수뇌부 바로 당신들이 이 사건의 진짜 주범입니다. 선주의 마지막 외침은 사자후가 되어 국회의사당을 뒤흔들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정세영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본 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특전사 가혹 행위 및 군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특임 검사 임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 수뇌부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심판의 막은 올랐고 이제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었다. 박선주의 국회 증언은 대한민국 군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폭탄이었다. 국정조사와 특임검사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결과는 단호했다. 주범 황진철 중사는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하극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이진석 중령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지휘 라인의 무능과 방조가 드러나면서 여단장과 특수전 사령관이 차례로 보직 해임되었고 마침내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총 32명의 현역 간부가 징계 및 사법 처리되었고 그중 11명이 별을 단 장군이었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이현수 소위는 국회 청문회가 열리던 날 오후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어떤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퇴원 후 현수는 조용한 사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결심한 듯 선주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주는 놀라지 않았다. 전역하고 싶지 않으냐? 전역하면 지는 거잖아요. 제가 도망치면 황진철 같은 사람은 또 나올 거예요. 저는 돌아가서 싸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겪은 아픔으로, 제가 배운 교훈으로 싸울 거예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 방패가 되어주고 싶어요.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아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용기였다. 이현수 소위의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꾸었다. 국회는 이현수법으로 불리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지휘관의 은폐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1년 후 육군 보병학교 신임 장교 리더십 교육 시간. 강단에 선 것은 전설이 된 이현수 중이었다. 그는 부상에서 회복한 후 전투부대가 아닌 후배 장교들을 양성하는 길을 택했다. 여러분은 왜 군인이 되었습니까? 현수의 차분한 질문에 강당을 채운 신임 소위들이 저마다의 대답을 속으로 삼켰다. 저는 한때 강한 군인이란 어떤 고통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조리조차 성장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불의를 묵묵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지휘관의 명예는 썩어빠진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전우와 나의 부하를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하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지 그들을 향하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교과서에 없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 젊은 장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 모습을 강당 맨 뒷자리에서 박선주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새 주름이 더 깊어진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이 그리고 아들과 같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군대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나고 현수는 어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어머니 와주셨네요. 우리 아들 이제는 제법 지휘관 같구나. 선주는 현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수야, 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시대야. 우리 같은 늙은 세대가 망쳐놓고 때로는 눈 감았던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바로 세우고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두 사람은 연병장을 나란히 걸었다. 저녁 노을이 훈련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하루의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부르는 힘찬 군가가 들려왔다. 그것은 과거의 낡은 군가가 아니었다.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새로운 세대의 군가처럼 들렸다.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선주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자신의 전쟁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젊은 세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강원도 양구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겨울이 찾아오고 가장 늦게까지 머무는 땅. 해발 1000m가 넘는 대암산과 도솔산의 칼바람은 막사 지붕을 뜯어갈 듯 울부짖었고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을 온통 순백의 침묵 속에 가두었다. 이곳에 주둔한 육군 제21보병사단 통칭 백두산 부대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정예 부대라는 자부심만큼이나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했다. 이로운 이병은 제설 작업으로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막사 뒤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다. 갓 20살을 넘긴 그의 앳된 얼굴은 매서운 추위에 빨갛게 익어 있었지만 네모반듯하게 접힌 전투복의 각과 반짝이게 닦인 전투화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로운 이병. 삽질 하나 똑바로 못하나. 등 뒤에서 날아온 고함에 로운의 어깨가 움찔했다. K2 소총을 어깨에 맨 채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사람은 통신중대 분대장 황철민 중사였다.
유난히 굵은 목과 툭 튀어나온 광대뼈, 심술궂게 치켜 올라간 눈매는 그가 왜 중대 내에서 코브라로 불리는지 짐작하게 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우는 허리를 굽히며 외쳤지만 황 중사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혀를 찼다. 새끼. 사회에서 뭘 하다 온 건진 몰라도 군대에선 그딴 식으로 어리바리하게 굴면 살아남기 힘들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황 중사는 로운의 전투화 앞코를 자신의 전투화로 툭툭 치며 경고하듯 말했다. 오늘 오후에 통신망 점검 나갈 거니까 장비 제대로 챙겨놔. 어급으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땐 이걸로 내면상을 직접 닦아줄 테니까. 그는 들고 있던 무전기 안테나로 로운의 헬멧을 툭 치고는 다시 막사 안으로 사라졌다. 로운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입대 전 사회에서 그는 늘 FM의 표본이었다. 약속 시간은 10분 전, 과제는 마감일 이틀 전 제출. 편법이나 요령보다는 정직과 성실함이 최선이라 믿었다. 그런 그에게 군대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땅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황 중사는 사사건건 그를 물고 늘어졌다. 이로운 이병은 사실 보통의 청년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첫째 누나 이세영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통하는 특수부 검사였고, 둘째 누나 이지은은 대한민국 육군 내 최연소 여성 장군 진급을 눈앞에 둔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의 대령이었다. 집안의 막내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인 로운이 현역 입대를 결정했을 때 두 누나는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 있냐며 말렸지만 로운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누나들의 후광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입대 사실 외에 누나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부대 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인 척, 어수룩하지만 성실한 신병인 척 행동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길이라 믿었다. 황철민 중사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는 로운에게만 유독 혹독한 기준을 들이밀었다. 다른 병사들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수십 바퀴씩 뛰게 하는 얼차려가 이어졌다. 이로운 이병, 내가 정비한 무전기 감도가 왜 이 모양이야? 북한군이랑 내통이라도 하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어제 정비 매뉴얼대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말대꾸하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너 오늘 저녁 먹을 생각 마라. 중대 창고에 있는 패전선들 색깔별로 전부 정리해놔. 해 떨어지기 전까지 못 끝내면 각오해. 그것은 명백한 부조리였지만 신병인 로운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는 묵묵히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 밤늦도록 홀로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전선을 정리했고, 식사 시간이면 일부러 화장실에 숨어 허기를 달랬다. 동기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빵이나 과자를 건네주려 했지만 로운은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황 중사의 괴롭힘이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소대장 김도현 소위의 존재였다. 갓 임관한 초급 장교인 그는 부대 내 실세인 황 중사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로운이 겪는 부당함을 몇 차례 넌지시 보고했지만 김소희는 황 중사님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다. 군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 참고 이겨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진급에 방해가 될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만 가득했다. 어느 날 밤 로운은 관물대에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누나와 자신의 모습. 사진 속의 자신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앙상하게 마른 몸과 공포로 가득 찬 눈빛을 한
스스로가 보기에도 초라한 군인이었다. 누나, 보고 싶다. 눈물이 핑 돌았다. 당장이라도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누나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사진을 다시 관물대 깊숙이 넣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역하는 날까지만 버티자.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푸른 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백두산 부대의 겨울은 혹한기 훈련으로 절정을 맞았다.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병사들은 며칠 밤낮으로 야외 수경을 하며 각종 전술 훈련을 소화해야 했다. 로운이 속한 통신중대의 임무는 훈련 기간 내내 지휘부와 각 예하부대 간의 통신망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훈련 3일차 폭설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로운은 김도현 소위와 함께 CP와 어중대 간의 통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험준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때 로운이 메고 있던 무전기에서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통신이 두절되었다. 뭐야? 이 새끼, 또 너야? 김소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원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운은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장비를 내려놓았다.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무전기를 살피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테나 연결 부위가 부러져 있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파손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태였다. 설마 황 중사님이? 어젯밤 훈련 출발 직전 장비 점검을 할 때 황 중사가 유독 자신의 무전기만 따로 챙겨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주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때는 그저 또 다른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소위님, 이것은 단순 고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시끄러워. 김소희는 로운의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훈련 중 통신 두절은 지휘관의 문책으로 이어질 중대한 사안이었다. 원인이 장비 파손이라면 관리 책임자인 자신도 무사할 수 없었다. 내가 장비 관리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맨날 변명할래? 내가 책임지고 고쳐놔. 30분 내로 통신 복구 못하면 처맞을 준비해. 김소희는 모든 책임을 로운에게 떠넘겼다. 부러진 안테나를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비 부품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중대 본부에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 30분 내로 다녀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소위님, 불가능합니다. 날이 밝는 대로 본부에 연락해서. 닥쳐. 까라면 까. 이게 다 너 같은 패급 새끼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순간 김소위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로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는 로운을 눈밭에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런 쓸모없는 새끼. 김소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로운의 머리를 전투화로 걷어찼다. 헬멧이 벗겨지며 로운의 머리가 눈 덮인 바위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로운은 짧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그의 뜨거운 피가 새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김도현 소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축 늘어진 로운의 모습과 점점 번져가는 핏자국을 본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죽었나? 아니야. 아니겠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로운의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희미하지만 숨결이 느껴졌다. 안도감도 잠시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은폐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기였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무전기로 황철민 중사를 호출했다. 황 중사. 여기는 소대장. 긴급 상황이다. 빨리 좀 와달라. 얼마 지나지 않아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 중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눈밭에 쓰러져 있는 로운과 사색이 된 김소희를 보고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소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일단 이 새끼부터 옮겨야 합니다. 황 중사는 김소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익숙하게 로운의 상태를 살피고는 김소희에게 지시했다. 소희님은 지금 즉시 CP로 복귀해서 이로운 이병이 실족해서 머리를 다쳤다고 보고하십시오. 눈길에 미끄러져서 바위에 부딪혔다고. 아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없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소희님 군 생활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 말대로만 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황 중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소희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혼자 남은 황 중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로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로운을 들쳐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목적지는 의무대가 아니었다. 중대본부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격리병실이었다. 황철민 중사가 이로운을 옮긴 곳은 훈련 시에만 임시로 사용하는 낡은 격리병실이었다. 본부 막사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한 그곳은 창고나 다름없었다. 싸늘한 시멘트 바닥 위에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공기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축축했다. 황 중사는 의식을 잃은 로운을 침대 위에 거칠게 던져 놓았다. 이로운 이병, 여기서 훈련 끝날 때까지만 푹 쉬고 있어라. 내가 미끄러져서 다친 걸로 보고는 잘 해뒀으니까. 괜히 헛소리하고 다니면 그때는 진짜 죽는 수가 있어. 황 중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갔다. 낡은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는 로운에 갇힌 시간을 상징하는 듯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로운은 지독한 두통과 오한에 몸을 떨며 눈을 떴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고 눈앞의 모든 것이 팽이처럼 돌았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머리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왼쪽 시야는 마치 검은 커튼이 쳐진 것처럼 암흑에 잠겨 있었다. 여기 누구 없습니까?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려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굵은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황 중사가 건빵 몇 조각과 물통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이었다. 그는 로운의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감시하러 오는 것에 가까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꾀병 부리지 마라. 훈련 끝나면 바로 복귀시켜 줄 테니 조용히 처박혀 있어. 로운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황 중사님, 제 눈이,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무대에 가게 해주십시오. 시끄러워. 엄살 부리지 말랬지. 그냥 좀 부딪힌 거 가지고 유난이야.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의무병이라도. 로운의 애원에 황 중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로운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한 번만 더 의무대 타령하면 내 남은 눈깔 한쪽도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아가리 닥치고 있어. 알겠어? 공포가 로운의 온몸을 지배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살아서 이곳을 나가려면 그의 말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로운은 입을 다물었고 그의 시간은 다시 멈췄다. 한편 김도현 소위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눈밭에 쓰러진 로운의 모습과 선명했던 핏자국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혹한기 훈련이 끝나기만을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중대장인 최진석 대위에게는 황 중사와 입을 맞춘 대로 이로운 이병이 훈련 중 개인 부주의로 실족하여 머리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안정이 필요해 임시병실에서 휴식 중이라고 보고했다. 최 대위 역시 훈련 성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사병 하나의 안위 따위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훈련 끝나고 문제없게 처리해. 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렇게 지휘관의 무관심과 책임자의 비겁함, 가해자의 악의가 뒤섞여 한 젊은 병사의 비극은 조용히 은폐되고 있었다. 통신중대 소속은 아니었지만 본부 의무실에서 근무하던 박시원 상병은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황철민 중사가 의무실의 약품을 멋대로 가져가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진통제, 소독약 붕대. 누군가 다친 것이 분명했지만 정식으로 의무실을 찾은 병사는 없었다. 대체 누구지? 왜 몰래 약만 가져가는 거지? 의심은 꼬리를 물었다. 그러던 중 평소 로운과 가깝게 지내던 동기 하나가 박 상병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로운 이병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훈련 중에 다쳤다는데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듭니다. 로운이 다쳤다는 것은 부대 내에 어렴풋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박 상병은 황 중사가 약품을 가져가던 시점과 로운이 사라진 시점이 겹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날 밤 박 상병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본부 막사 뒤편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격리병실 창고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과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쇠창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 낡은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헬쑥하게 마른 얼굴, 엉망으로 자란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는 텅 빈 눈동자. 이로운 이병이었다. 박 상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늠름하고 씩씩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로운아. 이로운. 박 상병이 속삭이듯 부르자 로운의 눈동자가 천천히 그를 향했다. 누구세요? 나야 박시원 상병. 의무병. 박 상병의 목소리에 로운의 눈가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살려 주세요. 눈이 안 보여요. 그 한마디에 박 상병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이자 은폐된 범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저 안에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개 상병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황 중사와 김소위, 심지어 중대장까지 연루된 일이라면 부대 내에 알려봤자 묵살될 것이 뻔했다. 오히려 자신만 위험해질 수 있었다. 갈등하던 그의 뇌리에 얼마 전 로운이 관물대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 찢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로운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가족.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박 상병은 결심했다. 그는 다음날 휴가를 나가는 동기에게 부탁해 로운의 관물대에서 몰래 편지지와 함께 가족 사진을 꺼내왔다. 사진 뒤편에는 사랑하는 누나들에게라는 글씨와 함께 2개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세영, 이지은. 박 상병은 그날 밤 잠을 쪼개가며 편지를 썼다.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 황 중사의 괴롭힘, 훈련 중의 사고, 김소위의 폭행 정황,
그리고 지금 로운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했다. 익명이었지만 그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본관,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이세영 대령은 산더미 같은 사건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군내 강력 범죄와 항명, 지휘관 비위 사건 등을 다루는 그녀의 사무실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군법의 이름으로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강철의 여인으로 통했다. 하지만 책상 한편에 놓인 막내 동생 로운과의 사진을 볼 때면 그녀의 강직한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요즘 우리 막둥이한테서 연락이 뜸하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달력을 확인했다. 로운은 매주 주말이면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벌써 2주째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혹한기 훈련 기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훈련이 끝나면 바로 연락하겠다던 동생이었다. 그때 부관이 들어와 군사우 편물 하나를 건넸다. 발신인 정보가 없는 서신이었다. 보안 검토를 마쳤다는 표시에 세영은 무심코 편지지를 꺼내들었다. 군용 편지지에 빼곡하게 눌러 쓴 글씨. 그녀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로운 이병의 누나 되시는 분께 당신의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시작으로 편지는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다. 상습적인 가혹행위, 훈련 중 고의적인 장비 파손, 이어진 폭행과 머리 부상, 그리고 감금.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48조 명령 위반, 제258조 2 특수상해. 관련 법 조항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처럼 깜빡였다. 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군 범죄를 단죄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피부치가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혈관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순간적으로 지독하리만치 차갑고 냉철하게 변했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절망할 여유도 없었다. 지금은 육군 대령 이세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어 직통 회선을 연결했다. 상대는 바로 옆 건물,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에 근무하는 친동생 이지은 대령이었다. 지은아, 내 사무실로. 1분 내로. 명령에 가까운 언니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지은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즉시 달려왔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정보 분석과 작전 기획의 스페셜리스트인 지은은 편지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 역시 급속도로 굳어갔다. 이건.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언니, 나 지금 바로 21사단에 연락해서. 아니. 세영이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이미 법무관으로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절차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사단에 먼저 연락하면 증거 인멸하고 입맞출 시간을 주는 셈이야. 지금 이 시간부로 21사단 통신중대는 잠재적 범죄 현장이야. 우리가 직접 간다. 너와 나 둘이서. 우리 둘이서? 그래. 너는 정보작전 라인을 통해 21사단 통신중대의 정확한 편제, 간부 명단, 현재 위치, 그리고 이로운 이병의 공식적인 상태 보고를 지금 당장 확인해. 나는 법무실 직권으로 육군중앙수사단에 직접 명령을 내릴 거야. 중수단 직할 광역수사대 최정예 요원들로 당장 수사팀을 꾸려서 내게 배속시키라고. 보안 유지는 기본이고. 이세영 대령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육군 법무실의 고등검찰부장이자 최선임 법무관 중 한 명인 그녀의 직권 명령에 육군중앙수사단은 비상이 걸렸다. 단 30분 만에
국내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이 가장 풍부한 베테랑 수사관들로 구성된 비공식 수사팀이 꾸려져 국방부 청사 서문에서 대기했다. 이지은 대령 역시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했다. 육군 지휘통제실의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 21사단 통신중대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로운 이병의 상태 보고는 훈련 중 경미한 타박상으로 인한 안정가료 중이었다. 지은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안정가료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1시간 뒤 두 대령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국방부 청사를 나섰다. 한치의 구김도 없는 전투복 위로 빛나는 두 개의 대령 계급장. 한 명은 법무병과의 상징인 칼과 책배지를, 다른 한 명은 정보병과의 상징인 횃불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녀들 뒤로는 수사관들이 탑승한 검은색 군용 밴이 소리 없이 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강원도 양구 제21보 병사단이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영은 눈을 감고 군영법 조항과 수사 절차를 복기했고, 지은은 위성 지도를 통해 21사단과 통신중대 막사의 위치, 주변 지형지물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입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적진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기습 작전이었다. 오후 3시 45분. 백두산 부대 위병소 앞. 선두에 선 지휘용 차량과 뒤따르는 군용 밴이 멈춰섰다. 위병소 근무자는 매뉴얼에 따라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지은 대령이 말없이 창문을 내렸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육군본부 마크와 선명한 대령 계급장을 본 위병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이세영 대령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육군본부 법무실 정보작전 참모부 소속이다. 위병소 책임자 즉시 호출해. 당직 사관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그는 2명의 여성 대령, 그것도 6본의 핵심 참모들이 동시에 나타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단결. 대령님들 무슨 일로? 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너희 사단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육군본부에서 긴급 부대 감찰 및 현장 수사를 위해 나왔다고. 5분 내로 사단 사령부 현관 앞에서 영접 준비하라고 전해. 예, 알겠습니다. 당직 사관이 사령부로 전화를 걸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세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령부로 가지 않겠다. 두 대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차는 그대로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화롭던 최전방 부대에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상륙한 순간이었다. 두 자매의 차는 사단 사령부를 지나쳐 지은이 미리 파악해둔 통신중대 막사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다. 갑작스러운 지휘용 차량과 군용밴의 등장에 중대원들이 웅성거리며 막사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중대장 최진석 대위와 행정보급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차에서 내린 2명의 대령을 본 최 대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6본의 대령, 그것도 다른 병과의 대령 2명이 예고도 없이 자신의 중대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귀관이 이 중대 중대장인가? 세영의 서늘한 물음에 최 대위가 황급히 경례를 붙였다. 예, 그렇습니다. 대위 최진석. 대령님들께 받들어 총. 지은이 경례를 받지 않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물었다. 이로운 이병 어디에 있나? 그 이름이 나오자 최 대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옆에 서 있던 김도현 소위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이로운 이병은 훈련 중 경미한 부상으로 현재. 경미한 부상?
세영이 그의 말을 비웃듯 끊었다. 그녀는 법복 대신 전투복을 입은 검사였다. 군형법 제62조 2항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지금 내가 하는 거짓말이 너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고는 있나? 법 조항을 정확히 읊는 세영의 목소리에 최 대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공포에 질린 김도현 소위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뒤편. 격리병실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자매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지은은 수사관들에게 턱짓으로 명령했다. 중대장 최진석 대위, 소대장 김도현 소위, 분대장 황철민 중사. 3명의 신병을 즉시 확보한다. 이 시간부로 통신중대 전 병력의 이동을 금지하고 모든 통신 장비 및 서류를 압수한다. 저항 시 현장 체포, 증거인멸 시도 시 즉각 사살 허가한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우렁찬 대답과 함께 건장한 체격의 중수단 수사관들이 최 대위와 김소위를 양쪽에서 제압했다. 막사 안에서 상황을 살피던 황철민 중사 역시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왔다. 세영은 잠겨있는 낡은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소리쳤다. 강제 개방. 수사관이 휴대용 파쇄기로 문고리를 뜯어내자 낡은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안에서 역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세영과 지은은 보았다. 어둡고 차가운 방 한가운데 짐승처럼 웅크리고 누워있는 앙상한 몰골의 동생을.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 가늘게 뜬 눈, 핏기 없이 푸르죽죽한 입술, 그리고 생기를 모두 잃어버린 채 허공을 헤매는 텅 빈 눈동자를. 로운아.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 소리에 로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나들이었다. 꿈에 그리던 누나들의 모습이었다. 누나. 로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구원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누나는 달려가 동생의 앙상한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등 뒤로 느껴지는 동생의 가녀린 몸을 느끼며 그녀들은 차가운 분노로 다짐했다.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자들.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군법의 이름으로 지옥 끝까지 쫓아가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의무 헬기. 당장 띄워. 동생을 부축해 밖으로 나온 이지은 대령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위성 군용 전화기를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국군 의무사령부 항공의무후송대 지휘통제실이었다. 여기는 육군본부 이지은 대령. 작전지역은 강원도 양구 21사단 XX연대 통신중대. 위도, 경도 즉시 전송하겠다. 응급 외상 환자 발생. 환자는 이로운 이병. 두부 외상, 시신경 손상 의심, 장기간 감금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탈수 증세. 즉시 가장 가까운 이륙 지점에서 응급 외상팀을 태운 블랙호크 헬기를 출동시켜라. 최종 목적지는 분당 국군수도병원 트라우마 센터. 5분 내로 이륙 보고 30분 내로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육군 참모총장 위임 권한에 따른 긴급 명령이다. 그녀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 명령이었다. 의무사령부와의 교신을 마친 그녀는 곧바로 수도병원 외상센터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브리핑하고 최고의 의료팀을 준비시켰다. 평시에 보고 체계를 모두 생략한 오직 동생을 살리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조치였다. 그 사이 이세영 대령은 현장을 통제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증거물로 확보한다. 이 병실은 물론 통신중대 막사 전체, 특히 가해자 3명의 관물대와 개인 컴퓨터,
중대 행정반의 모든 서류와 PC를 즉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팀 지금 바로 투입시켜. 그녀의 지시에 따라 육군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낡은 병실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졌고 감식 반원들이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신중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동생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동생의 앙상한 어깨에 덮어주었다. 로우는 누나의 품에 기댄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무서웠어, 누나.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오빠가, 아니, 누나가 다 해결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쓰던 호칭을 내뱉으며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곧이어 하늘을 찢는 듯한 로터 소리와 함께 검은색 의무 헬기가 중대 연병장의 눈을 날리며 착륙했다. 응급팀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로운이 헬기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지은은 언니에게 다가갔다. 언니, 나 로운이 따라가 봐야겠어. 그래. 여긴 내가 맡을 테니 너는 로운이 곁을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진단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줘. 두 자매의 눈빛이 마주쳤다. 한 명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 명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각자의 전장으로 향했다. 지은이 탄 헬기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모습을 세영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세영은 표정을 지우고 통신중대 막사 내에 임시로 차려진 현장 지휘본부로 들어섰다. 책상 3개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3명의 피의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중대장 최진석 대위, 소대장 김도현 소위, 그리고 분대장 황철민 중사. 세영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했다. 그녀는 김도현 소위 앞에 섰다. 김도현 소위. 부름에 김소위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자네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 부하를 지휘하고 보호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나? 그런데 자네가 한 짓은 무엇이지? 부하를 폭행하고 죽음의 위기로 내몬 뒤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 이것은 지휘관이 아니라 일개 폭력배나 할 짓이다. 세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네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없어.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끝까지 거짓말로 버티다가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살인미수 공범으로 군사법원에서 10년 이상을 살게 되거나 자네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기회는 지금 딱 한 번뿐이야. 김소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의 나약한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 중사가 시키는 대로. 그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황 중사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부터 자신이 로운을 폭행하게 된 과정,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사실까지. 그의 자백은 옆에 앉은 최진석 대위의 얼굴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최 대위였다. 최진석 대위. 자네는 중대장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나? 일부.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심각한 줄 몰랐다. 부하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는데 의무실이 아닌 창고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 세영은 최 대위의 변명을 비웃으며 수사관이 건넨 서류철을 그의 앞에 던졌다. 이건 자네의 개인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이다. 부대 관리 문제 보고. 여기 보니 이로운 이병 관련 사고를 경미한 안전사고로 축소 보고하고 연대장에게 대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기록이 있더군. 진급 심사를 앞두고 부대 평가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웠나? 일개 사병의 목숨보다 자네의 별이 더 중요했던 건가? 최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다. 마지막으로 황철민 중사였다. 그는 앞선 두 명과는 달리 여전히 뻣뻣하게 고개를 든 채 세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황철민 중사. 10년 넘게 군 생활을 했다지. 그동안 자네 손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았을까. 이로운 이병에게 한 짓 전부 자네가 계획한 건가? 황 중사는 입꼬리를 비틀며 피식 웃었다. 군대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빠릿빠릿하게 만들려고 교육 좀 시킨 건데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러십니까? 교육? 세영의 눈빛이 살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사람을 때려서 머리를 깨트리고 보급품을 훔쳐서 팔아먹고 그걸 덮으려고 부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는 게 내 놈이 말하는 교육인가? 황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보급품 횡령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나? 그럼 알게 해주지. 지금 이 시간부로 자네의 횡령, 배임,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긴급 체포한다. 자네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자네가 하는 모든 발언은 군사법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세영은 황 중사의 눈앞에서 체포영장을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이곳으로 출발하기 전 미리 군 검찰로부터 발부받아온 비장의 카드였다. 황 중사의 오만하던 얼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군인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분당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불이 꺼지고 주치의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수술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지은이 달려갔다. 제 동생은 괜찮습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뇌부종으로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뭐죠? 문제가 있습니까? 왼쪽 눈의 시신경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시신경이 거의 절단된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죄송합니다. 왼쪽 눈의 시력은 영구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동생을 살렸다는 안도감도 잠시, 동생의 한쪽 눈을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벽에 기댔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때 현장 수사를 마친 세영이 병원에 도착했다. 동생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본 그녀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지은아. 아니, 언니.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군에 있으면서도 내 동생 하나 지키지 못했어. 지은이 아이처럼 흐느꼈다. 세영은 동생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 우는 건 저놈들 죗값을 다 치르게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로운이의 눈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줘야 해. 그리고 저 쓰레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다시는 이 땅에 로운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해. 그게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에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두 자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로운 이병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두 현역 대령이 직접 가혹행위 현장을 급습하고 육군 중앙수사단이 투입된 전대미문희 사건은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직보되었다. 21사단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연대장과 대대장 등 관련 지휘 라인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되었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세영 대령은 직접적인 가족이라는 점에서 수사 및 기소의 전면에는 나설 수 없었지만 고등검찰부장으로서 사건을 특별 관리하며 후배 군검사들에게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녀가 확보한 초기 증거와 자백은 너무나 명백하고 결정적이어서 가해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재판정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철민 중사, 김도현 소위, 최진석 대위는 더 이상 부대 내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이 벗겨질 위기에 처한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김도현 소위와 최진석 대위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하의 인권을 유린한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반면 황철민 중사는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이었다고 강변하며 오히려 이로운이 나약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방청석에 있던 장병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언은 의무병 박시원 상병의 입에서 나왔다. 증인석에 선 그는 이세영 대령과 육군본부의 신변보호 약속을 받은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용기 내어 증언했다. 황 중사의 상습적인 괴롭힘, 로운이 감금되었던 낡은 병실의 참혹한 모습,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로운의 목소리까지. 그의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피고인 최진석, 직무유기와 지휘태만, 범죄 은닉 공모의 죄를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파면한다. 피고인 김도현,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상해의 죄를 물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파면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황철민 중사를 향해 선고를 시작했다. 피고인 황철민 상습적 가혹행위, 특수폭행치상, 직권남용, 군용물 횡령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 젊은이의 인생을 파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파면하고 모든 군인연금 수급 권리를 박탈한다. 군사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었다. 황철민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법의 심판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엄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로운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왼쪽 눈의 시력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은 21살의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절망이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켰다. 그의 곁을 지킨 것은 두 누나였다. 이세영과 이지은은 바쁜 업무를 쪼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지은은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 직접 떠먹여 주었고 세영은 밤새 동생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었다. 로운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가 걸려도 괜찮아. 누나들이 항상 옆에 있을게. 누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심리치료사의 꾸준한 상담 속에서 로운의 마음속 얼음은 아주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재활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날 자신을 구해준 박시원 상병이 면회를 왔다. 그는 곧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몸은 좀 괜찮아? 고맙습니다, 박 상병님. 저를 구해주셔서. 별말을.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인걸. 그리고 미안하다. 좀 더 일찍 용기 내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로운은 박시원 상병의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
그 순간 로우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뒤 로우는 의병 전역을 했다. 군복을 벗고 다시 사회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방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강원도 양구의 혹독한 겨울, 그곳에서 겪었던 아픔과 절망,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들의 이야기. 무엇보다 한쪽 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된 세상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2년 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백두산의 푸른 멍이라는 제목의 책 출간 기념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단상에는 이제 23살의 청년이 된 이로운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그의 다른 쪽 눈은 그 누구보다 깊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 책은 단순히 군대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와 작은 용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책은 출간과 동시에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이로운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혹행위 피해자 보호 및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객석 맨 뒷줄 이세영과 이지은 대령은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동생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로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박수의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을 구해준 두 누나와 눈을 맞췄다. 그는 더 이상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가 되었다. 백두산의 차가운 눈밭에 새겨졌던 푸른 멍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지만 강한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